요즘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국가배상권 이주는 그렇게 어려운 쟁점은 없는데 요건이 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직도 요건에 관한 뒷부분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상책임하고 배상책임자에 관한 기본적을 다루게 됩니다. 자, 손해발생인데 일단은 명문 규정은 없다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규정이 있냐 없냐. 법률상 이익 침해, 이것도 1편에서 배웠지만 반사적 이익을 갖다가 구제해주는 법제도는 현행법상은 없다는 거, 예외 없이 법률상 이익 침해해야 된다는 거고, 반사적 이익, 공공 일반의 이익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재산적인 거, 비재산적인 거, 생명신체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손실보상하고 다른 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적극적, 소극적 손해인데 적극적인 거는 현재 갖고 있는 걸 침해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런 걸 적극적 손해라고 그러고, 소극적 손해는 장래 벌 수 있던 거를 못 벌었다는 거.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로 한 달간 입원하느라고 일을 못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이익, 이걸 일실이익이라 그러죠. 기대이익, 일실이익의 상실을 소극적 손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판례도 마찬가지죠. 명문 규정은 없지만 그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타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추상적 손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위자료에 관한 거는 기본적 개념인데,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걸 물어주는 걸 위자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는 그 재산 가치만 물어주면 통상적인 재산을 상실한 고통은, 정신적 고통은 메워진다. 이래가지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부정되지, 위자료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특별한 경우가 있어야죠.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때 예외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재산 가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소중한 유품이다.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 물건을 갖다 손상했다면 이건 단순한 재산적 침해를 가할 의도만이 아니라 저놈이 저렇게 아끼고 신주단지처럼 저렇게 아끼는 저거 때려부셔 고통을 주겠다. 이런 특별한 경우 있을 때는 재산적인 거에도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그래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관해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그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배제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산점에 관한 거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참여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시다. 이게 계약관계하고 다른 점이죠. 계약은 이제 이행기를 별도로 합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불법행위는 어떤 법률행위에 의한 게 아니라 법정 채권 발생 원인이라 그랬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래서 사무관리하고 부당이득은 1편에서 받고, 이건 계약이 아닌 법률에서 정한 그 채권 채무 관계예요. 그래서 계약일 때는 이행기가 도래해야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 불법행위는 합의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채무 성립 당시부터 바로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체 연체 이자를 물어야겠죠. 그 다음에 토지 면적 및 경계가 잘못 등재된 지적공부의 기재를 진실한 거로 믿고 토지를 매수했다가 토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에 토지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이거는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 성립하고 그때 바로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죠. 계약관계는 계약 성립 당시와 이행기가 나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불법행위니까 바로 성립과 이행기가 바로 동시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날까지 이자를 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를 예외적으로 살신변론 종결시로 보아야 된다는 이유에서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법리고의 위법이 있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인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대법원이 엄청나게 보수화돼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런 엉터리 판례까지 나와가지고 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후 간첩 방조 등의 범죄 사실로 유죄를 판결을 받고 형집행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그 원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일단 가집행해가지고 그 위자료 일부 물어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 삭감을 해가 대법원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물어내라 그래가지고 몇십억을 다시 물어낸 굉장히 권리의 적대적인 판결이거든요. 그리고 논리도 되게 희한해요. 당시의 화폐 가치하고 지금 당시의 통화 가치, 화폐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해줘야 되지. 이걸 갖다가 뭐 확 후려치는 논거로 했다는 논거도 참 이상한 논거고. 자,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그 첨작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 종결 시의 것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밑에 가면은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 우리나라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 등이 몇 곱절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반영하여 증액된 위자료에 대해 이 사건 불법 행위가 저질러진 시기와 가까운 무렵인 1975년 4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하게 과잉된 지연배상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처럼 불법 행위 시와 변론 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참작해야 될 변론 종결 시 통화가치 등의 불법 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길 때에는 이때는 이제 예외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굉장히 지엽적인 판례인데 이게 기존 판례 변경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진 거예요. 이른바 과거사 관련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재심 판결 대상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 기산일에 관해 표시한 예외적 변론 종결 시설의 견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례 변경 절차를 요하는 법원조직법 여기에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궤변을 늘어났는데, 원래 그 기존 판례를 바꿀 때는 그 전원합의체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원합의체로 안 해도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판례 요지의 네 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게 아니라 종전의 대법원 판결들이 선언한 법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새로운 법리를 표시한 것일 뿐이지 종래 대법원이 표시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해야 되고, 이건 이제 음미할 거예요.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관한 그 판단 기준점이 다르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체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위자료는 불법행위 그 자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가 보인 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는 물론 국민소득 수준 및 통화가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거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나눠봐야 돼요. 재산상 손해는 근데 위자료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전후 민간 희생 사건, 이것도 뭐 60년이나 경과됐고 그 법리를 적용한 거죠. 그 다음에 불법 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확정에 관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 일단 이 법원의 재량이에요. 행정청의 재량 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법원의 재량이면 법원이 선택권을 행사하면 하는 거는 당연히 허용된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근데 재량행위는 행정행위잖아요.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일부 감액해서 일부 취소하는 거는
그 법원이 선택권을 확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전부 취소했죠. 그 차이 누구 권한이냐?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다라는 거. 그래서 불법 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 해석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위자료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 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돼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 정보를 꾀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그래가지고 저 엉터리 대법원 판례가 나왔을 때 그렇게 되니까 배상액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자료를 굉장히 하급심에서 위자료를 굉장히 높게 산정을 했는데 그것마저 또 제동을 걸어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그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거고 재산적 손해에 대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기본적인 그 개념만 알면은 논리적으로는 뭐 나올 수 있는 판례예요. 그 다음에 불법 구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인데, 자, 일단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제 조정 조항이 있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물어주는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검사가 착각을 했냐 아니냐에 따라 착각을 안 했다면은 저걸 까고 나머지만 주면 되는 건데 착각을 하고 그걸 공제를 안 한 사건이 이 사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핵심이 나오는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 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게 상당하다 할 것이고 형사보상금을 곧바로 손해배상액의 원본에서 공제할 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상 변론 종결일부터 기산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형사보상금의 수령액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자료 원본의 액수가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액수 이상인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위자료 원본에서 우선 공제해도 무방하다. 이건 굉장히 좀 전문적입니다. 기술적인 거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판례는 이게 아니었네. 그 착각을 하면서 공제 안 하고 물어준 판례 그게 아니었네요. 그 다음에 뭐 책임강경 사회에 관한 사실인정 나오면 당연히 사실심이죠. 뭐 사실심의 정권사항이라는 거.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는 거죠. 법리 검토만 다루는 거죠. 그 1, 2심을 사실심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또 되풀이되는 거죠. 위자료 액수 결정, 사실심 법원의 재량사항이니까 선택권이 있다.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규정한 유족구조금의 법적 성격인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핵심이 나오죠. 범죄 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부하기 위해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이다라는 거. 굉장히 지엽적인 판례들인데 그 다음 규정 취지인데 구조 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 대상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이중 배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한 그 조정 조항이죠. 그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우측으로 가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범죄로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구조금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되는 같은 종류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정조항이다. 저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배상과 유족구조금과의 관계인데 두 번째 줄 보면 손해배상의 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구심의회는 유족들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유족구조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아까 봤던 거 확인한 거고.
그 다음 판례 보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배상해야 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한다는 거죠. 아까 구체적 손해 이런 표현 확실한 손해. 다음 줄 보면 채무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될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표지를 익히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행한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확정되어 그 이행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거는 최초로 판시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익혀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보면 행정처분의 이행에 따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 확정대로 발생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이행 가능성과 이행 필요성이 인정돼야 된다. 이런 것도 최초로 판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출제되기 시작하면 본물을 이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원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건축물에 관한 사용 승인이 반려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만 갖고는 갑 등에게 가까운 장래에 건축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포섭이 안 됐죠. 그 다음에 뭐 위자료 산정할 때 참작할 거 종합 정리한 건데 이거는 뒤틀어낼 수가 없는 거니까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통화가치 그 기준 입장 재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게 어려운 경우 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 및 고려사항인데,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해석 설명권이에요. 그 의문 나는 점을 법관이 질문을 통해서 그 해명하도록 하는 걸 성명권이라 그래요.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한 심리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수로 정할 수 있다. 이것도 뭐 뒤틀어내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가볍게 눈에 익히는 정도로. 그 다음에 상당 인과관계, 이거 인과관계 문제인데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이제 인과관계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채권 총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법에서 상세하게 뭐 논의가 되는, 조건서는 뭐 어떤 조건 관계만 있으면 무조건 다 인정한다는 건데 그건 너무 넓다 그래가지고 이 인과관계 이거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여러 학설들이 대립되는데, 행정법은 그런 다툼도 없어요. 그냥 민법, 형법과 같이 상당 인과관계로 통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어 익히면 될 거고, 그다음 판단 기준에 관한 건데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상당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개연성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높은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이나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뭐 무리하게 외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했냐 부정했냐 이런 사례들을 좀 음미할 게 있는데, 일단 총기관리자죠. 자기 보관 및 관리 소홀로 총기 등이 군 외부로 유출되면 그게 범죄 행위에 사용되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그 당연한 상식이죠, 뭐 그죠? 그럼 상당히 인과관계 인정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직접 증명 방식에서 간접 증명 방식으로 개정된 인감증명법 하에서 허위의 인감증명서 발급과 이를 믿고 거래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게 뭐 인감증명, 이거는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 이런 거 중요한 재산적 행위를 할 때 그 요구되는 거라. 그래서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것도 뭐 알만한 사람 다 알죠.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게 타인과의 권리의 관계에 드는 일에 사용될 걸 예상하여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라는 거. 뭐 상적인 결론이에요. 그 다음 59에서 인용해서 봤죠. 그 우편 영무 종사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내용 증명 우편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도달에 대한 증명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 성립, 이행, 소멸 등과 관련하여 있게 된 손해. 이거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죠. 이런 특별한 사정을 알았을 때만 그때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통상손해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표값만 물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이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때만 인정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살한 초임하사가 근무한 부대의 지휘관 등이 영내거주 등에 관한 육군 규정에 위반한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하사관도 이제 간부긴 간부인데 병하고 계급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교 같은 경우는 임관에서 부대로 가면 바로 영예고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사관 같은 경우는 최초 1개월을 영내고지 거주하면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요 연대장 대령이 6개월을 갖다가 영내고지를 시켰는데 그 정도가 규정 위반이긴 위반이지만 자살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안타깝지만 상식적인 판례예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시행자예요. 잘못으로 1차 토지 수용이 무효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2차 토지 수용을 하면서 1차 수용 목적물에 대해 물상대기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효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 권리를 침해하게 된 사안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9번 판례 가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갑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 확정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그럼 위법이 확정된 거죠. 기판력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지체하고 그 건축 허가를 하면서 위법한 내용에 부관을 부과한 다음 부관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갑에 한 착공신고의 수리를 지체한 사안인데 위 행정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거죠.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됐는데도 그죠? 판결을 무시하게 된 결론이니까. 그 다음에 10번 판례는 밑에서 네 번째째 보면 진정한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를 계획하고 또 시도했지만 임대하지 못했고 그와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한 게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했을 거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해당 부동산의 임대 지연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데 그런 이제 포석 과정 나오죠. 여기 이제 요지 첫째 줄 가면 위 토지는 갑과 을의 공유이기 때문에 을의 의사만으로 타에 임대할 수 없는데 을이 갑에게 임대에 관한 동의나 협조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럼 저게 원인이 된 거지 공무원의 과실이 원인이 된 게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갑 등의 유족들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인데 소방공무원들이 업주들에 대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갑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거는 뭐 전혀 제대로 감독을 못한 사안이 읽어보면 뒤틀어낼 거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사실관계 보면 상식적으로 결론이 나오게 돼 있고 자, 이 배상 책임에 관한 게 이제 굉장히 조금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일단은 법률에 뭐라고 돼 있어? 배상 책임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죠. 헌법에는 국가나 공공단체, 그래서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사단법인, 공공조합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재단법인, 영조물법인까지 포함하죠. 근데 국가배상법이 이걸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는데
어쨌든 합헌설이 다수설이에요. 판례는 일관되지는 않아요. 그 기타 공공단체에 관한 거는 주로 민법에 의하기도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공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이게 수탁 공공단체냐 아니면 위탁자냐. 근데 판례는 공공단체라고 하는데 이거 40하고 95에서 대집행 거는 한국토지공사, 지금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죠. 통합되면서. 이거 이미 바뀌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게 대의책임서는 원래 자기 책임이 아닌 남의 책임을 대신 물어주는 거다. 이거는 국가의 직접적 책임을 부정하는 그 시대착오적인 학설이야. 지금은 지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래 공무원이 지는 거라는, 원래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 등이 공무원을 대신하여 지는 책임이다. 김도창 사망, 그 현직 교수, 지금 은퇴하셨나 모르겠네. 홍정선 교수, 제 강의할 때는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네. 은퇴하셨나? 거의 지지를 못 받죠. 대의책임설의 당연한 귀결로 공무원의 배상 책임은 부정되고, 왜냐면 대신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물어주니까 배상 책임이 부정되고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웃긴 거죠. 이건 필연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왜냐면 대의책임설의 당연한 귀결로는 원래 내 책임이 아니다. 원래 공무원 책임이니까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물어라. 근데 공무원이 돈이 없을 것 같으면 국가 나에게 물어도 내가 물어는 주겠다. 이래야 이게 원래 더 논리적이죠. 이걸 정리를 공동법에 보면서 배상 책임자 관련되는 거는 삭제를 했구만. 이 논리도 그렇게 설득력 있는 논거 아니에요. 원래 내 책임 아니니까 원래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 묻지 마라. 이건 말이 웃긴 거죠. 원래 공무원 책임이니까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라. 그러나 원한다면 나도 물어주겠다. 이렇게 돼야 논리적이죠. 그래서 논거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는 국가 등의 대리인으로서 수권에 위반하여 행한 행위이니까 위법한 행위 효과가 국가에 기속되지 않는다. 적법 행위만 내가 위임 내진 대리한 거지, 대리하도록 한 거지, 위법 행위를 내가 대리시킨 건 아니다라는 변명이죠. 그 다음에 국가의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 구상권은 원래가 남의 책임 대신 물어줬을 때, 대신 물어주고 원래 책임자에게 돌려받는 걸 구상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도 필연적인 건 아니에요. 구상권을 법률 정책에 따라 특별히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리 필연적인 건 아니거든요.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해 재력이 풍부한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배상 책임지면 되지 뭘 그러냐. 공무원에 대한 경고미 응징기능. 내가 물어주긴 하는데 원래 이거 네 책임이다.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아라라는 경고 기능이라는데 그 경고가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책임설, 국가 직접 책임, 이게 다수설인데 이게 2-550에서 인용했던 거죠. 원래 국가 책임이 아니고 원래부터가. 이게 주류적 통설이잖아요, 거의. 국가배상 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상호 무관한 양립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선택적 청구권을 갖는다.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되게 웃겨요. 원래 내 책임이고 공무원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으려면 물어라. 이것도 논리가 참 희한한 논리예요. 하여튼 행정법규에서 보면 재밌는데, 원래 제 책임이니까 쟤한테 책임 묻지 마라. 대의책임선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얘는 내 책임이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이래놓고 공무원에게도 책임 물으려면 물어라. 이게 뭔 개떡 같은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논거는 어쨌든 국가나 공공단체는 법적인 관념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기체가 아니니까 결국 위법이든 적법이든 행위는 공무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 되겠냐는 거죠. 위법이든 적법이든 다 국가를 위해서 행위랑 동기라면 국가에 기속돼야 된다는 점. 그 다음 독일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죠. 공무원에 가름하여 대신하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데 우리는 저런 말은커녕 오히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어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상 책임자가 애초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죠.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과 배상 책임의 본질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건이 된 건데, 그러니까 공무원 책임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 성립 요건하고 배상 책임 본질은 별개라는 거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고 해서 그 반드시 공무원 책임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 구상권의 인정 문제는 논리 필연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배상 책임 성질을 논하는 거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이걸 또 나누기도 하거든요. 기간 이론에 입각한 자기 책임설, 그리고 위험 책임설, 그 두 가지로 또 나눠지긴 하는데, 기간 이론에 의한 거는 이것도 1편에서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그 국가는 직접 그 활동을 못하니까 국가를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그 조직이 바로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그 행정기관도 조직이 뭐 직접 활동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자연인인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기관의 불법행위가 되니까 국가는 행정기관인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직접 자기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이 행정기관은 행정주체를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지나친 의제고 이론적 조작이지, 결국은 어때요?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무조건 기관행위로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위험 책임설적 자기 책임설은, 그럼 공무원이 뭐 지금 100만이 넘는데, 그죠? 지방직, 국까지 다 합치면, 그 많은 공무원 중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없을 리가 없죠. 그 위험의 원인을 초래한 국가가 물어줘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절충설이 이제 신자기 책임설인데, 그래서 이거 그렇지, 이건 안 해놨을 리가 없는데. 일단 뭐 교과서 봤으니까 교과서 마저 보고, 이 기간 이론에 입각한 자기 책임설 또는 신자기 책임설이라고도 그러는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자기 책임을 진다. 근데 공무원이 경과실로 인한 경우하고 고의중과실을 나누는 견해예요. 요게 이제 그 자기 책임설하고 다른 점이에요. 경과실로 인한 경우는 이거는 당해 공무원 행위는 국가 등의 기관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효과는 국가에 기속되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건 자기 책임이고, 그 고의 중과실에 인한 경우는 이거는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공무 수행을 하겠다는 심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한다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기관행위로서 품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관행위로서의 그 심리 상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관행위와 무관하면 이거는 그 당의 공무원의 불법행위하고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그 외관설을 취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주관적 심리 상태로는 기관 담당자로서 행위를 한다는 그 심리가 아니긴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기관행위로 외형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당해 공무원 행위도 국가기관 행위로 인정하여 국가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은 결론은 둘 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그래서 보충 자료에 비교해서 그 공무원 개인 책임하고 비교해서 해놨어요. 판례가 이제 절충설을 취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배상 책임, 이건 선택적 청구권이라 그러죠. 왜냐면 만약에 공무원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적 청구가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공무원 책임까지 추가로 인정하면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을지 국가를 상대로 물을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헌법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면제되지 않는 공무원의 책임에 형사책임, 징계책임, 구상책임 이거는 논란이 없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포함되는지가 이제 논점이 되는 거예요. 긍정서는 자기 책임설이라 그랬죠. 원래 내 책임이니까 쟤한테도 물어라. 이게 진짜 희한한 논리라 그랬죠. 그 첫 번째는 논거도 아니에요. 그냥 결론이 다 포함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공무원을 일반 사인에 비해 부당하게 보호함으로써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박약하게 한다는 점.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이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구상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 저건 헌법에서는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국가배상법 저렇게 돼 있거든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국가 공무원에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 아니 돈이 많은 국가가 물어주면 된 거지. 공무원 개인까지 뭐 배상 책임자로 추가해봐야 무슨 뭐가 더 유리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논리 보면은 참 희한한 논리인데. 부정설, 대의책임설, 중간설인데 배상 책임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무원 대신하는 거니까 내가 얘 대신 물어줄 테니까 얘 빼자. 이게 논리적이라는데 과연 그게 논리적인지는 의문이라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결론만 있죠. 이 두 번째 이런 건 논거도 아닌 거예요. 민사 책임은 아니다. 왜 아니라는 이유는 안 밝히고 결론만 얘기하는 거. 저건 논거가 아닌 거죠. 무제한의 자력자인 국가 등이 배상하면 피해자의 구제는 충분하다는 점. 저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하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소송에 연루된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없고 공무원에 대한 위법 방지 기능은 구상권과 징계 책임을 통해 충분히 담보된다는 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이 부정설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형사 책임하고 징계 책임을 해서 징역형에 처해지고 파면으로 퇴직금도 다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하나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공무원에게 그 엄청난 특혜가 되나요? 너 사형 당해 뒤질 수 있을 뿐이야. 너 파면돼서 쫓겨날 수 있을 뿐이야. 다행히 넌 돈은 안 물어도 된다더라. 이게 두터운 보호냐고요. 형사 처벌이 가장 중요한 제재인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설이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절충설은 고의중과실 인정, 경과실 부정이에요. 근데 판례는 혼수 상태였죠. 긍정, 부정, 절충설 이 순서까지 옛날에 구급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물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최근에 전원합의체 결론이 출제가 많이 되죠. 절충설을 취하겠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자 일단 논점이 여러 가지 있는 대형 판례였는데 일단 첫 번째는 되게 쉬워요. 그 헌법에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거 봤죠?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 당연하죠. 헌법은 추상적인 것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법이 바로 헌법인데 거기에 뭐 헌법에 매주할 고주할 공무원 개인의 뭐 구체적 손해배상 책임 이것까지 규정할 리는 없잖아요. 그건 상식적인 결론이고 두 번째가 아까 절충설 논거가 나오죠. 그 경과실 때는 애초부터 국가 책임인데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 이때는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아까 절충설에 봤던 문장이 나오죠. 국가 등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예간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최종 결론 이거 35에서 인용했던 건데 고의중과실 인정, 경과실 부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 경과실은 공무원의 구상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자기 책임이 전혀 없는 경과실의 경우 지가 물어줬다면 원래 책임자인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구상권의 개념을 알면은 당연히 나오는 결론이에요. 공중보건의인 갑에게 치료를 받던 을이 사망하자 을의 유족들이 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기했고 갑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판결이 확정돼가지고 갑이 을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했는데 결국 경과실이기 때문에 구상권 취득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이게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그 사건인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 부담한다.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공무원하고 고의 중과실에만 인정되는 거. 이것도 뭐 최초 판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그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 지휘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이게 이제 90페이지에서 인용했던 건데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갑이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한변호사협회 이게 이제 공법인이죠. 여기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는데 이 변협 회장 얘가 이제 그 공무원에 해당하는 그 행위를 한 거죠. 협회장 을이 등록심사위원회에 갑에 대한 변호사 등록 거부 안건을 해부하여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가 갑의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이에 갑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협회장 을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등록심사위원회에 해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달간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이때 수임료를 물어야 된다. 뭐 그거죠.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의 내용인데 이건 단순한 게 그래서 일단 상당 인강에 있는 범위 그거고 저거는 그 다음 공제 까고 주는 걸 얘기하죠. 손익공제 이거 2-327에서 인용했죠. 손해와 동시에 발생한 이익 이걸 공제하는 거예요. 손해와 별개의 원인에 의한 별개 이익은 까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어업면허 관련된 사건에서 봤죠. 어업면허를 팔아서 생긴 이익은 손해와 동시에 손해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이익이 아니니까 공제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이었죠. 타인의 신체를 해한 때에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이게 손익공제죠. 그 다음에 유족배상액 산정할 때 이때는 생활비를 공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사건이죠. 죽었다 그러면 그 살았더라면 들어갈 생활비가 죽었기 때문에 손해 사망이라는 손해 때문에 손해와 동시에 발생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손익공제예요. 생활비 이런 게. 물건의 손으로 인한 휴업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리기간 중에 수입 손실액에서 수리로 인해 지출이 불필요하게 된 비용 상당의 이익을 또 공제하는 이런 것들이 손익공제 사례들이다라는 거. 또 월급 생활하면은 다달이 이렇게 받을 거를 갖다 목돈으로 한꺼번에 주면 중간이자를 까고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경제학에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중간이자는 호프만 방식이다. 단어를 외워놔야 돼요. 그 호프만 방식이 단리예요. 라이프니츠 지금 복리로 까버리면 국민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아니었지만 그 방식 이 개념 알아둬야 돼요. 과실상계는 60일에서 인용했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그거 까고 주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사실인정 비율을 정하는 거는 사실 정권에 속하는 거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가 그 손해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의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해야 된다. 저거 직권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저거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 불법 행위자 중에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더라도, 그럼 걔는 몰라도 그런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 행위자는 과실상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는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포함된다. 그 남편에 의한 아내 살인인데 이거 59 관련해서 미리 또 봤죠, 이거. 그 다음 생명신체에 대한 특례인데 이게 배상 기준이 단순한 기준이냐, 이게 상한이냐. 근데 기준에 불과하다. 이거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다라는 게 통서 판례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거로 이로써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하는 거로 볼 수 없다.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데 이거 출제가 좀 몇 번 됐던 판례예요. 그 다음에 생명신체로 인한 거는 양도 압류가 안 된다 그랬죠. 재산적인 거 밖에는. 배상 책임과 구상인데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있고 헌법에 규정이 없다는 거 알아둬야 돼. 이것도 몇 번 출제가 됐어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냥 과실하면 경과실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중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잘 봐야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정재량. 한다면 얼마를 해야 될지. 전액 구상할 건지 일부만 할 건지 선택재량 인정되죠.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재량이라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판례로 바로 내려가면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이나 당해 불법 행위의 상황, 손해 발생에 대한 당해 공무원의 기여 정도,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 태도, 불법 행위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의 직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지 무조건 전액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 주식회사 등이 시공한 도로공사 구간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자 국가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을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안인데, 재반 사정에 비추어 국가와 갑 회사 등은 을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내부 구상관계에서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는 국가는 갑 회사 등의 배상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게 영조물 책임도 경합적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경합적으로 인정됐는데 그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이 인정된 거지, 실제 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이 건설회사의 잘못으로 된 거예요. 국가가 내부적으로 그 부담 부분을 질 만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라고 본 거는, 이거 대적인 거하고 불법 행위자, 공동 불법 행위자 상호 간의 관계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상권자인 공동 불법 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 불법 행위자들이 구상권자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 성질은 부진정 연대 채무다. 그래서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이 부진정 연대 관계, 그다음 분할 채권 관계, 이런 거는 채권 총론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민법에서. 우리 논점으로는 굉장히 깊숙한 논점이에요.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분할 채무, 부진정 연대 채무, 그 단어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익히고 구별하면 돼요. 분할 채무는 n분의 1로 딱 자기 것만 물어주는 거고, 부진정 연대 채무는 말 그대로 연대해서 물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공동 불법 행위자 이럴 때 어때요? 부담 부분만이 아니라 전액 배상 책임을 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부 부담 부분은 이제 고의나 과실의 정도, 사고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제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계산하기 편하게 과실 비율을 5대5로 하자, 이렇게 보충자료로 설명했죠. 그래서 그 용어는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고 있어야 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그 공동불법행위 책임하면 부진정 연대, 요 앞에서도 봤기 때문에 그 단어만 익혀놓으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지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게 신의성실현 측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이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요거는 최신 판례이자 최초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다음 헌법에 뭐 구상권 같은 이런 그 좁쌀 같은 것까지 규정할 리가 없죠. 이것도 출제 여러 번 됐어요. 국가배상법에만 있고 헌법에 규정이 없다. 배상 책임의 성질과의 관계는 그 대의 책임서에 의하면 당연하죠. 남의 책임 대신 물어주니까. 근데 자기 책임서에 의할 경우도 인정이 안 될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 채무 불이행에 근거한 변상 책임.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높은 난도에서 출제가 됐어요. 대의 책임서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근데 자기 책임서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다. 계약 책임으로 본 거예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에 근거한 변상 책임. 그다음 선임 감독자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는 이건 영조물 책임에서 관련 판례가 많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를 거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절차인데 행정 절차에 의할 경우인데 임의적 결정 전치주의. 옛날에 그 필요적 전치였는데 지금은 배상 심의에 배상 신청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자진 개정이지. 옛날에 합헌이라 그랬어요. 합헌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위헌으로 개정됐다. 이렇게 틀린 거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배상 심의의 성질은 합의행정관청이에요. 그럼 얘가 피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제가 행정청이라고 해서 제 모든 결정이 다 처분이냐? 그거는 별개라 그랬죠. 이게 민사소송의 전치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사법적인 성질이다라고 봤어요. 따라서 처분은 아니다. 구성도 단순한 게 출제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둘로 나눠지죠. 일반인과 군인 등에 가는 거. 그래서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거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맡길 거고. 그 다음에 배상결정 효력인데 재판상 화해 이런 확정 판결과 동일한 거로 다뤄지거든요. 이거 위헌결정으로 삭제됐어요. 그 민법상 화해, 재판상 화해 이런 용어만 일단 익히고, 민법상 화해는 이거는 그 계약이에요. 화해 계약. 계약은 이거는 신의성실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국민에게 유리한 거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위헌결정은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예요. 논거까지 뭐 이렇게 뒤틀어 내지는 않기 때문에 재심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고. 사법조차는 그 일반 절차에 의한 게 이제 이거 1편에 배웠죠. 학설은 공법상 원인으로 인한 거니까 공권 당사자 소송, 판례가 사건 민사소송, 특별 절차는 그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과 병합 제기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소송에서 설명하기로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